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영상을 너무 뜨문뜨문 올려서 죄송하고요. 취소 안 하고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에어비앤비가 며칠 전에 상장되었었죠. 첫날 143% 떡상하였다가 현재는 140달러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12월 13일 시총은 83빌리언인데요. 오프닝 프라이스는 146달러였지만 IPO 프라이스는 68달러였어요. 그리고 IPO 물량의 대부분을 달하는 5천만 주가 회사에서 나온 물량이에요. 그래서 68 곱하기 50 밀리언을 해보면은 IPO 관련 피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IPO를 통해서 3.4 빌리언 정도를 에어비앤비가 조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3명의 코파운더들이 대학생 때인 2008년에 창립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인 현재의 CEO도 아직 40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젊은 회사입니다.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 관련해서는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기업이니 저는 에어비앤비의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왜 지금 사기 싫은지 위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선 코로나 관련하여 현재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적 간단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분기별 예약 건수인데요. 올해 Q2에서 바닥을 찍고 Q3에는 리커버리가 많이 되었어요. 해외여행에서 빠진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많이 충당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보시면 예약 건수는 작년 대비 28% 부족하지만 예약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17%로 줄어서 더 좁혀지고 매출로 보면은 23% 정도 작년보다 부족해요. 그리고 스타트업답게 에어비앤비는 아직까지 항상 적자 실적이었어요. 애뉴얼로 보면은. 하지만 여름 성수기 시즌이 포함된 3분기 실적만큼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흑자였는데요. 올해도 마케팅 비용을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미친 듯이 낮춰서 흑자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 3분기 때에는 리스트럭처링 비용까지 발생했는데요. 에어비앤비가 올해 사모펀드 쪽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구조조정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세계적으로 백신이 다 풀리고 나면은 여행업계도 금방 리커버리 될 거잖아요. 어쨌든 현재 하스피탈리티 마켓 자체가 좀 우울하긴 하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여행업계에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 당연히 성장성이죠. 작년 한 해 호텔 인더스트리 매출이 불과 2.5% 동안 성장할 동안 에어비앤비는 32% 성장을 했었죠. 에어비앤비는 생긴 지 10년이 넘은 회사라 매출 성장률이 매년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3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고 글로벌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마켓 자체도 꾸준히 성장할 거기 때문에 못해도 향후 5년간은 다른 것들보다 좀 높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버젯과 럭셔리를 믹스하기를 선호하는 G세대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는 가성비와 유니크함이 결합된 에어비앤비 럭스에도 큰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를 늘리는 성장보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에어비앤비가 현재까지는 숙박, 익스피리언스, 교통 등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확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부킹홀딩스라든지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성을 우리가 별로 못 느꼈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사업 확장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테크 기업입니다.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이죠. 저도 사실 여행보단 단기 임대 목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더 많이 이용했었고요. 또 에어비앤비는 호스트들을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론 프로그램들을 런칭하기도 했고 소셜 페이먼트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하면서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전환 준비도 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지난 12년간 수많은 리뷰와 글로벌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 에어비앤비는 트립어드바이저처럼 여행 관련 소셜이나 서치 플랫폼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자원도 많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는 현재까지 대략 10개 정도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사업 확장 관련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 놓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파이낸셜 측면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예약 단계에서 돈을 먼저 받고 숙박이 끝난 다음에 호스트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수금을 기다려서 받는 개념인 어카운트 리시버블, 즉 받을 돈의 발생이 없이 거의 바로바로 매출이 지급되는 반면에 어카운트 페이어블, 즉 줄 돈은 비교적 천천히 주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워킹 캐피탈 리ኳ이어먼트가 좋은 회사이고 거기에 픽스트 코스트까지 아주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회사예요. 재무 상태는 현재의 특수 상황 때문에 자세히 보는 것이 별 의미는 없겠지만 의외로 커런트 레이시오도 생각보다 안정적이고요. 또 무형자산과 굿딜이 전체 자산의 10%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이 점도 향후 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프리캐시플로우도 작년을 제외하면 2015년 마이너스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고요. 내년을 기점으로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신사업들과 함께 더욱더 다각화된 매출 구조를 쌓아나갈 모멘텀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검색을 통해 들어가는 플랫폼이 아닌 아예 처음부터 에어비앤비에 들어가서 검색을 시작하는 그런 더 이상 구글 서치가 필요 없는 브랜드 밸류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광고 등에 해당하는 마케팅 비용을 이번에 많이 삭감할 수도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타 플랫폼의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순이익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번에 사진 않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에어비앤비의 펀딩 히스토리인데요. 이렇게 회사가 펀드레이즈를 할 때마다 기업의 가치가 새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에어비앤비의 밸류에이션 히스토리이고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기업 가치가 무려 40배가 넘게 올랐었죠. 하지만 올해는 10%나 넘게 밸류에이션이 낮게 나왔었어요. 이번 4월에 1빌리언 정도 투자를 받을 때 나왔던 건데, 이때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랬으니 IPO 직전에 좀 넉넉 잡아 밸류에이션을 매겼던 게 최대 35빌리언, 주당 최대 $50였어요. 근데 정작 상장하고 나니까 그 2배가 훨씬 넘는 83빌리언으로 기업의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기업에 호재가 있거나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며칠 만에 갑자기 떡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장을 했다고 해서 이 에어비앤비의 펀더멘탈이 가격이 2배 이상 뛸 만큼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본질의 변화 없이 단순히 거래량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간 가격은 저는 당연히 조만간 빠질 거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 투자를 하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이런 가격에 사서 물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켓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IPO 총 개수는 무려 450개로 2000년 IT 버블 때보다도 높은 수치로 역대급 IPO 기록을 세운 한 해입니다. 그 때문에 IPO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지금 너무 높고 거기에 지금 시장마저도 또 너무 높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끝없이 오르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시장 조정 또한 계속 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즘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락업 피리오드 때문입니다. IPO 때 주식을 대량으로 받은 기업의 내부자들이라든지 기타 투자자들이 IPO 직후에 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IPO는 3, 6개월간의 의무 홀딩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을 락업 피리오드라고 부릅니다. IPO 직후에 주가가 단기 떡상하는 것도 살 사람만 넘치고 팔 사람은 없어서이기도 한데요. 이 락업이 해제되고 나면은 그동안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주주들의 매도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이후에 어느 정도 줍줍 물량을 거치면서 그때부터 진짜 주가가 형성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2019년에 상장했던 우버인데요. IPO 직후 최고점이 $46였는데 락업 해제 기간에는 $27까지 떨어졌었고 이후 코로나까지 터져버려서 IPO 가격이었던 $43를 리커버리하기까지 무려 1년 반이 걸렸었죠. 또 비욘드미트도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IPO 가격은 $104였고 2달 정도에 걸쳐서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었죠. 하지만 이후 서서히 내리막을 달리면서 락업 해제 기간에는 $83, 그 이후에는 $75까지 떨어지면서 6개월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었죠. 이 밖에도 이런 케이스들은 무수히 많고 안 그런 케이스도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 한두 달 늦게 산다고 장기 투자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켜보다가 적정 가격으로 조정되면 매수를 하고 락업 해제 이후에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그때 주울 돈도 좀 남겨두려고 합니다. 물론 에어비앤비가 무조건 사야만 하는 좋은 점만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니겠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향후 코로나 추세가 가장 큰 리스크일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수수료 장사이기 때문에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마켓 확장이나 신사업 확장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인데 우버와 마찬가지로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법률적인 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숙박 부분만 해도 현재 합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장기 렌트나 핀테크 부분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제재들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기다림의 기회비용을 언젠가는 보상받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찬찬히 지켜보시면서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길 바라며 또 그만큼 여유있게 홀딩하시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